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국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재해인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행동 방식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정리했습니다.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12월 첫날 아침 기온도 서울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11도, 춘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복통과 구토, 설사,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 새 2배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해 당국이 어린이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수입 원료에 의존해온 대체육을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산 콩이나 국내산 쌀가루로 더 좋은 식감과 맛의 대체육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렵게 획득한 사업 비밀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문가로 이뤄진 기술 경찰을 투입해 기업 간 분쟁을 조절하고 기술 유출 범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년 전 큰 지진이 발생했던 곳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여진에 대한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 입천마을에서 지진이 난 건 새벽 4시 55분입니다. 진원은 땅속 12km로 추정되고 규모는 4.0입니다. 제가 오늘따라 조금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씻고 거울 앞에 뭐 좀 바르고 있는데 엉덩이가 그냥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뭐 이거 뭐 피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죠.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5로 인근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경북 지역에서만 50건 넘게 이어졌고 200km 떨어진 대전 충남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식탁에 밥을 떠보니까 식탁하고 드르륵 떠라고 그래가 이게 뭔고 되게 많이 이게 지진이구나 많이 그러면 이제 식탁 밑에 들어가가 요래 들어가라고 그 전에 훈련 받았거든. 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 전 규모 5.8의 지진을 경험한 주민들은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에는 달아가지고 막 우당탕당 컸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4.0이라고 막 두루룩 자다가 거기서 끝이 돼버렸어. 그럼 또 다시 재다시 가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재난안전 문자를 뒤늦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후 30여 분 뒤, 경주시는 4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요령과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새벽에 발생한 경주 지역 지진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원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6년 지진보다 규모는 작지만 진앙이 가까웠던 탓에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5기가 돌아가고 있는 경주 월성 원전. 새벽에 일어난 지진 진앙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월성 원전은 규모 4.0 지진에 직접적인 영향이 들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 계측값이 내진 설계 기준에 못 미치게 나왔고 긴급 점검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월성원전은 안전하게 정상 운전 중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직원들은 B급 비상 발령 상태에서 설비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지진에 이어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은 새벽잠을 설쳤습니다. 진앙이 원전과 가까운 탓에 행여나 방사능 유출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인근 지역에 가까이 와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원전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게 염려스럽습니다. 경주 방패장 역시 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원전 시설이 가장 많은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진으로 건물과 땅이 갑자기 흔들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장소별, 상황별 대처법을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단단한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거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동이 멈추면 신속하게 야외로 대피해야 하는데 그 전에 집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폭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에 의해 줄이 끊어지거나 멈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내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전철이 멈추면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이후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 뒤 차키를 꽂아놓고 대피합니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 붕괴 등을 유의하며 평지로 이동합니다. 해저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가에서는 신속하게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진은 첨단 과학으로도 예보가 불가능한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기 경보는 가능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진은 붙어있던 지각이 깨지면서 발생합니다. 지하 깊숙한 곳, 지진의 근원은 진원이라 부르고 진원의 수직 위를 진앙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피해는 진앙에서 가장 크고 거리가 멀어지면 점차 줄어듭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P파와 S파가 발생해 지각을 따라 전파됩니다. P파는 1초에 6에서 8km를 가고 S파는 이보다 절반 속도인 초당 3에서 4km를 이동합니다. P파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종파로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 S파는 수평으로 진동하는 횡파로 땅을 흔들어 피해를 일으킵니다. 지진 조기경보제는 바로 이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P파로 지진을 감지한 뒤 S파가 도달하기 전 최대한 일찍 알림으로써 대피할 시간을 주는 개념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지진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소에 지진이 관측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최초 관측 이후 5초에서 10초 이내에 주변 피해가 발생 가능한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의 강도는 규모, 매그니튜드로 표현합니다. 역대 지구촌에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의 9.5 지진,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입니다. 규모와 달리 진도 개념도 사용되는데 흔들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진도가 세고 멀어지면 진도가 낮아집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루면서 11월 마지막 날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으로 영하 17.9도를 기록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 2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철원 영하 11.6도, 서울 영하 7.3도, 대전 영하 6.4도, 전주 영하 3.4도, 대구는 영하 2.2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북극에서 밀려온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밤사이 북산행각 현상이 덮치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추위 속에 금요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이상,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최근 우리 해역 곳곳에서 열대, 아열대성 어종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바다 온도가 상승한 것이 원인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40년 뒤 우리나라 바다 절반이 아열대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몸 전체에 푸른빛 줄무늬가 있는 뱀이 보입니다. 필리핀과 일본 오키나와 같은 아열대 바다에 사는 넓은 띠 큰 바다뱀입니다. 2015년 제주도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뒤 최근 다도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우리 바다가 예전보다 따뜻해진 게 원인입니다. 최근 40년 동안 전 지구 수온은 0.5도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수온은 더 가파르게 올라 최대 1.7도나 상승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40년 뒤 한반도 해역은 어떻게 변할까? 현재 우리 해역 가운데 남해 동부는 기온이 20도를 넘어 아열대 해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40년 뒤에는 남해 동부에 더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서부와 동해 남부까지 아열대 해역으로 변합니다. 뜨거워진 바다는 해양 생태계에 대혼란을 불러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던 명태와 같은 한류 어종은 자취를 감추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종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기상재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의 위력도 한층 세집니다. 이른바 슈퍼태풍이 수시로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는 겁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태풍의 에너지원인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태풍의 세력을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강해진 태풍의 세력으로 인해 그 영향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태풍뿐 아니라 풍랑과 폭풍의 일도 그만큼 더 강해져 새로운 재난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호작용을 하는 해양과 대기의 특성상 해수온 상승이 육상의 기후재난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Viva! President Biden, what's your message? What's your message to China today? 여러분, 드디어 저 차도로가 여기 왔습니다. 감정이 섞인 규칙 없는 싸움은 당연히 멀리 지향해야겠지만 일정한 규칙 아래 싸우는 기술을 겨루게 된다면 하나의 스포츠가 됩니다. 바로 종합 격투기, 복싱 등 투기 종목들이 해당하는데요.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이러한 투기 종목들의 매력을 전하는 유튜버죠. UFC 해설위원 겸 크리에이터 차도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도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도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격투기 관련 일을 좀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전혀 격투기랑 상관없는 일을 했고요. 원래 중고등학생 때부터 격투기를 취미로 즐겨보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는 체육관을 다니면서 순전히 취미 수준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사실 랩이랑 비트메이킹을 하면서 힙합퍼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상법 전문 변호사로 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좀 창작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해가지고 퇴근하고 취미로 격투기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운 좋게도 그 당시엔 대형 격투기 채널이 우리나라엔 없는 상황이라 그런지 채널을 시작하자마자 조회수가 수십만 뷰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변호사 일을 하는데 한인 교민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유튜브 활동을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면서 진행을 했죠. 예. 근데 한 구독자가 1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 두 일을 도저히 병행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마 차도로님을 격투기 팬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 변호사 출신이신 거 아마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데요. 자, 세계 최고의 종합 격투기 선수들이 모인 곳이 UFC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UFC의 해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종합 격투기를 MMA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MMA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UFC는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고요. 정확한 스포츠 명칭은 방금 말씀해주신 MMA 종합격투기인데 이거 이제 Mixed Martial Arts를 줄여서 MMA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투개 종목이 사실 크게 뭐 복싱, 킥복싱, 종합격투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복싱은 다들 아시다시피 주먹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머리와 복부만 때릴 수 있는 스포츠이고요.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복싱 앞에 킥이 있는 것처럼 주먹뿐만 아니라 발을 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발로 상대방의 머리, 복부 그리고 다리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단체마다 사실 조금씩 규칙이 다르긴 한데 뭐 팔꿈치를 이용하거나 무릎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격투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설명한 그런 모든 기술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뿐만이 아니고 타격기는 물론이고 뭐 유도나 주짓수 그리고 레슬링처럼 잡기가 가능한 그래플링 기술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을 조르거나 관절을 꺾을 수 있는 공격으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복싱과 킥복싱 같은 타격 베이스 종목은 상대가 쓰러지면 경기를 중단시키고 카운트 세는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카운트가 끝나고 일어나면 다시 경기가 재개되지만 종합격투기에서는 상대가 쓰러져도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끝내기 위해 추가 타격을 하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플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죠. 네네. 그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말씀하신 종합격투기를 보면 그 타격에 대해선 흥미가 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타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흥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이 있거든요. 해설위원으로서 좀 더 재미있게 종합격투기를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이게 근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네. 딱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롤드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또 끌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경기를 보면 저게 왜 재밌지? 그 재미를 전혀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플링, 이 그라운드에서의 공방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숨이 막히는 공방이 이루어지는 몸싸움의 영역인데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캐주얼 팬이 보시면 그냥 두 사람이 껴안고 있고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해설이나 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 예. 격투기가 이제 또 마이너 스포츠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 주 시청자들은 격투기를 매번 챙겨보는 이런 하드코어한 팬들이 아니라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화면 넘기다가 격투기가 떠오르면 이거 재밌겠다 해서 네. 클릭해서 보는 캐주얼 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나 격투기 좀 더 깊이 있는 매력을 이해하시고 느끼실 수 있도록 사실 KO가 나오는 화끈한 장면만큼 이런 그래플링 그리고 레슬링도 마찬가지로 재밌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제 전도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타격기도 좀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깊이 있게 파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네. 수싸움이나 머리싸움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타격기만의 장점이 있는 게 사람이 주먹이나 킥에 맞으면 아프다는 것을 굳이 당해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나 복잡한 거를 몰라도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장점이 또 있죠. 네, 사실 주짓수를 또 수련하시는 분들은 매트 위에 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선수만큼이나 깊은 이해를 하시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정보는 다 어떻게 얻으시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채널을 운영할 때는 혼자서 이런 리서치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좀 분석을 해왔지만 채널의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컨텐츠 아이디어 구상이나 기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가분들을 또 고용을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작가를 뽑을 때는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나 깊이 있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격투기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있거나 아니면 선수 경험을 직접 한 이들 위주로 작가를 뽑고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종합격투기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모든 투기 종목이 진짜 다 들어있거든요. 네. 약간 볶음밥 같은 기분인데 그래서 격투기 해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복잡한 거를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쉽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좀 쉽게 풀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업무가 많고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이제 그런 투기 종목의 팬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고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제 본인이 너무 재밌고 좀 보람찬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재미있는 일을 하면 일하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럼 콘텐츠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을까요? 당연하죠. 말씀드린 대로 제 목표는 격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격투기에 빠지게끔 약간 인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또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주제나 어떻게 이거를 또 포장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요새 콘텐츠가 넘치고 굉장히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차도르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는 뭐였나요? 이게 이제 좀 원초적인 부분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끌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4년 전에 저희 채널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인데 지금 한 800만 뷰 정도 가까이 기록을 한 영상이거든요. 네. 70대로 추정되는 한 일본인 자칭 무술 고수가 우리 돈으로 이제 상금 500만 원을 걸고 20대 격투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술 고수는 자신은 이때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평범한 무술 고수가 아니라 장풍을 사용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기를 사용해서 손도 대지 않고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좀 사기꾼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자신을 스스로 가스라이팅해서 싸움에 임하는 건지 아니면 격투가가 돈을 받고 져주기로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판에 이제 격투가가 또 이야기를 바꾼 걸 수도 있죠. 근데 무술 고수가 정말 많이 맞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도 분명히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차도르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명경기 콘텐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격투기가 좀 특이한 부분이 팀 스포츠가 아니라 개인 스포츠이다 보니까 그 스타가 탄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경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막 경기 하나를 딱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대한민국 최초의 파이터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경기들과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또 최근에 또 은퇴전에서 전국적으로 또 화제가 됐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경기를 꼽고 싶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격투기에 관심이 많아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이 두 선수를 보고 UFC 선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운동을 시작한 젊은 선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프로 대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격투기나 아마추어 세미 프로 대회도 제가 많이 보러 다니고 또 해설을 하는데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2의 김동현, 제2의 정찬성이 곧 나타날 것 같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다 건너뛰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차도르님의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해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대한 야망을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주제를 넘는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 요새 뭐 제가 다양한 콘텐츠나 방송을 출연하고 있는데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 콘텐츠 제작이나 출연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꿈은 바로 UFC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희 채널 찐팬분들만 아시는 건데 UFC의 대표가 데이나 화이트거든요.
네. 제 첫째의 이름이 데이나를 이제 한국말로 해서 다나입니다. 오, 예. 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를 뛰어넘는 네. 격투기 사업가가 또 되는 게 꿈입니다. 네. 네. 꼭 성공하셔서 저희 꼭 초대해 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도르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 동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월 셋째 주 29명에서 11월 셋째 주 57명으로 5주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해서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등 관련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청은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조리도구는 충분히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양성자 표본 감시 결과 지난주 신규 양성자 수는 6,900여 명으로 한 주 만에 1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양성자 수는 8월 2주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말 19% 증가했고 이후 3주 내내 감소했습니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XBB.1.5 대응을 위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노바백스 신규 백신 50만 회분을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블로그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블로그를 통해 의약품 16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가정집 거실에 의약품이 담긴 상자가 잔뜩 놓여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불법 유통 의약품들로 모두 합하면 1,4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여기 수고했어요. 이거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있죠? 네, 제가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블로그나 SNS를 통해 판매한 의약품은 6년 동안 25만 개, 무려 16억 원어치입니다. 200개 넘는 품목이 팔렸는데 고혈압약이나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기존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몰래 약을 판매한 겁니다. 이 직원들은 다시 다른 판매업자를 뚫어 약을 유통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체중 감량 목적으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도 포함됐습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는 체내에 수분하는 그런 효능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또 체내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오남용과 변질 우려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어렵게 획득한 사업 비밀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을 기술 유출이라고 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마치 경찰처럼 수사를 통해 이런 기술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기 직전 적발됐습니다. 국내 기업 3곳이 대상이었는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직원들이 가담한 범죄라 모르고 지나갔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피해 기업의 기술 자료를 이용해 PPT를 작성하는 등 중국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기술 유출을 막아 세운 건 특허청 기술경찰. 2019년 3월에 출범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 업무를 수행했던 심사관들로 구성됐습니다. 박사,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 기법까지 접목해 큰 범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술이 이제 침해가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잠복 근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각 이제 피의자 신문, 뭐 고소인 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 은밀한 기술 유출을 잡아내는 기술 경찰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초기부터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 경찰을 투입하는 절차를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활용해 국제기술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을 빼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기술 유출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 그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 속에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액 원료에 의존해왔지만 국내 연구진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대체식품 생산 방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바글바글 먹음직스럽게 끓어오르는 육개장. 이름대로 고기가 주재료인 음식이지만 이번엔 국산 콩으로 만든 대체 식품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 품종인 새단백 가루를 이용해 마치 고기처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대체식품처럼 스펀지 같은 식감이 아니기 때문에 육류와 유사하게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고 속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대체육을 만들 때는 콩에서 뽑아낸 분리대두 단백이 필요합니다. 이 분리대두 단백이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산 콩을 활용한 새로운 제조법을 찾은 겁니다. 국산 콩가루에 버섯과 식용 곤충가루를 섞자 물에 쉽게 풀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 국거리 대체육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오랫동안 끓여도 풀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뭐 한식이나 국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진들은 또 국내산 쌀가루를 써서 결이 살아있는 대체육도 개발했습니다.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재료도 많이 드는 전분을 대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 좋은 질감과 맛을 갖는 대체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데 더 노력하겠고 관련 기술과 정보를 산업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발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량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We got anybody with sticks? Pull over. Pull over now. Yeah, we're coming for Ashley. Northbound Ashley. These are still northbound coming up to Yorktown Drive. Sites like two more. Eastbound. Looks like he's gonna possibly get you. He's on the sidewalk now.
Go ahead and reactivate your lights and sirens there, guys. Crossover back on the roadway.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농업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키가 크고 가지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사과나무를 낮은 높이에서 가지가 옆으로 자라게 하는 수형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재배와 수확이 편해진 것은 물론 생산량과 품질까지 향상돼 미래 스마트 과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팀 정혜님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특별한 형태의 사과나무, 이른바 다축형 평면 수형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과수원의 나무 모양은 한 개의 축으로 자라서 키가 크고 방사형으로 복잡하게 가지를 뻗어 자라는 입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키가 큰 입체형 수형은 넓은 땅이 필요하고 높은 지주시설과 위험한 고가 사다리 작업 그리고 대형 농기계들이 필요한데요. 또한 이제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꽃과 열매를 따주고 봉지를 씌우고 가지를 자르거나 이제 수확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 기계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고강도의 노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성공한 이제 사과 다축형 평면 수형 모델의 경우에는 키가 낮고 수폭이 좁은 상태로 여러 개의 축으로 분산해서 평면화하여 기를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수형이 되겠습니다. 축은 여러 개로 나누어 기르기 때문에 마늘 다자를 써서 다축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방금 영상 보니까 원래 사과나무는 좀 가지를 잘라주고 꽃을 좀 딸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따시던데 지금 다축형 평면 수형 사과나무는 그냥 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 다축형 평면 수형인데 이 용어가 일반인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나무의 이제 원줄기를 먼저 이렇게 수형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제 원줄기를 수평 구조로 옆으로 누워서 이제 길게 기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수평에 누운 줄기 마디마다 이제 새싹이 자라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여러 개로 분산돼서 자라게 됩니다. 이들 중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적당한 위치를 선택해서 기른 가지를 축이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원줄기가 수직으로 자라면서 쓰던 물과 양분 등의 에너지를 10개 축으로 분산해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각 축에 10분의 1씩의 이제 분산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기존의 재배 방식은 잎과 줄기가 자라는 영양 생장에서 꽃과 열매를 키우는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일정한 각도로 이제 기울여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입체형 수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지축을 여러 개로 분산하면 가지를 눕히지 않고도 가지 끝에서 만들어지는 옥신과 같은 생장 호르몬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서 생식 생장으로의 전환이 빠르고 많은 과실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키가 낮게 자라고 수직 평면으로 나무 폭을 좁게 기를 수가 있어서 광과 공간 활용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치 어떤 빗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맞습니다. 형태로 나무가 자라던데요. 자, 잠깐 또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입체형이 아니라 얇은 평면형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늘지는 부위가 거의 없이 햇볕이 골고루 나무 아래쪽까지 충분히 들어가서 광 이용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많고 과실 품질이 좋고 착색이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풍이 잘 되어서 농약 사용량도 대폭 절감이 되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병 발생이 적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장점은 노동력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수형이라는 것인데요. 키가 낮고 평면화돼 있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요. 작업 동선이 짧고 손쉽습니다. 특히 이제 수확할 때 사다리 작업 등의 이제 수직 이동이 거의 없이 수평으로 걸어 다니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일이 매우 수월하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농업용 로봇이나 첨단 장비 등의 도입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광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수확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체형 수영은 나무가 커질수록 안쪽에 그늘진 공간이 늘어나서 광 투과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다축형 평면 수영의 경우에는 이런 죽은 공간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잎이 가장 높은 광합성 효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 산물이 나무의 굵은 줄기와 무효 공간을 채우는 잎을 만드는 데는 거의 낭비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나무 아래쪽에 그늘이 많이 지는 입체형 수영에 비교해서 광합성을 비교 측정해 보니 이제 광합성 효율이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고루 햇볕을 많이 받는 만큼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즉 영양분이 많아져서 열매를 키우는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량과 좋은 이제 당도의 과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나무가 원래 수직으로 자라는 습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육도 우수하고 관행 대비 2배 이상의 조기 수량 확보가 가능했고요. 나무를 심은 지 3년 만에 재배 면적 1헥타 기준으로 22톤이라는 우리나라의 사과 전국 평균 수량을 넘어서는 조기 생산량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과나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수확 작업이 편리하다라는 말씀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 방식이 편리한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기존의 나무는 성목이 되면 높이가 4m 이상에 달하고 가지가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뻗어나가서 잎이 무성한 가운데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매 위치를 확인해서 수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맛있고 품질이 좋은 과일은 햇볕이 잘 드는 나무 꼭대기에 주로 달리게 되고 먼저 익게 되는데 이제 고소 작업차를 활용하거나 높은 사다리 가장 끝단까지 올라가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할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 다축 수영의 경우에는 거의 걸어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위험한 일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확 2주 전에 아래쪽 그늘진 쪽 열매에 착색이 잘 되도록 바닥에 이제 반사 필름을 깔아주거나 잎따기를 해주는 등의 작업 등도 이제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효과가 우수합니다. 지금 우리 이미 국내에서 소형 이제 스마트 무인 방제기라든지 제초 수확 로봇 등의 개발이라든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부피가 큰 입체형 수영에선 적용이 어려웠지만 다축 수영의 경우에는 키가 작고 과일이 평면에 모두 노출돼 있어서 매우 손쉽게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 몇 년간 태풍도 잦고 폭우도 많아서 낙과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런 다축 수형 사과나무는 낙과 피해가 좀 적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상 빈도 출현이 많은데요. 올해는 특히 개화 결실기 저온과 우박 폭우, 고온 피해 등의 이제 각종 재해가 심한 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과실의 피해를 막거나 병 발생이 많아서 낙과 피해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제 다축형 평면 수영의 모델의 경우에는 약재 방제 효과가 우수해서 올해 사과 농가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탄저병의 경우에 발생이 관행 수영보다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상기후나 어떤 질병 같은 것이 한번 휩쓸고 가면 이제 갑자기 과일이 귀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기상재해 발생 빈도가 더 높아져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배를 관리해왔던 대부분의 과수가 우박, 저온, 비 피해 등에 이제 의해서 품질이 나쁘거나 정상 수확이 어려워서 농가 피해가 심각하고 소비자들 또한 너무 비싼 과일을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게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기후 위기와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다축형 평면 수영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영보다 병해충 예방 효과가 우선 장점이 있고 공간 이용 효율이 높아서 기상재해 대응 시설과 장비들이 투입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다양한 시설 도입과 이상 기상에 대한 이제 대응 기술도 같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자동 개폐형 다목적 방조망 시설을 활용하면 새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박 등의 물리적인 피해를 차단할 수가 있고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에 의한 이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가림 시설 도입 효과도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 이제 비 피해라든지 동해 피해 같은 것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축형 평면 수영 이런 과실 나무가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잦은 시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런 형태의 나무를 어떻게 좀 떠올리게 되신 걸까요? 네.
2010년대부터 저희 과수연구팀은 노동력 부족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결국 기존의 키가 큰 입체형 수영에서는 최신의 첨단 융복합 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었고 근본적인 수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수 시스템 관련 연구자들 간에 유사한 고민들이 있었고 미래형 스마트 과원의 기반이 되는 평면 수영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일명 프루팅 월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과일벽이라는 평면 수영의 어떤 구조로 나무 키를 낮춰서 기를 경우에야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비슷한 시기에 사과, 체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호주, 미국 등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배, 복숭아 등 다양한 가종으로 연구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일부 대학과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이 진행된 바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이축형 수영 등에 이제 집중이 돼 있었고 단기 수량성은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입체형으로 결국 키가 큰 수영으로 변화해감에 따라서 스마트 과원으로 활용이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축형 평면 수영 모델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스마트 과원 종합 플랫폼 구축 연구를 진행했고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서 올해 이제 생산성과 노동력 절감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그 과수 농가들은 또 낙과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과일이 비싸져서 먹기 힘들었는데요. 이런 다축형 평면 수형 나무가 개발돼서 좀 과수 농가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많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팀 정혜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세) 이전에 폐경한 여성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폐경 이후 여성 116만여 명의 10년간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40세 전에 조기 폐경한 여성은 50세가 넘어서 폐경한 여성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1.4배 높았고 뇌경색 위험은 1.2배, 사망률도 1.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가장 나이가 적은 그룹인 30에서 34세의 폐경을 겪으면 심근경색은 1.5배, 뇌경색은 1.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사망률도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뇌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기억 통합 원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과 차미영 교수 공동연구팀은 뇌 해마에서 일어나는 기억 통합 과정의 생물학적 특징을 적용하면 인공지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억 통합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신경세포 수용체가 특정 조건에서만 기억 형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를 본뜬 활성화 함수를 개발한 뒤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기존 모델보다 기억 통합 능력이 크게 높아져 우리 뇌와 비슷하게 장기 기억과 공간 인지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조직을 조준해 항암 약물을 방출하는 암 표적 총알을 개발했습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X선 영상으로 암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근적외선으로 항암제 방출과 광열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약물 방출 총알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항암제를 탑재한 총알 형태의 임플란트를 암 조직에 침투시킨 뒤 근적외선을 쪼여 약물을 방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노 약물 방출 총알을 동물 실험에 적용한 결과 암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약물을 혈류에 주입하는 가는 관인 카테터를 이용하면 국소 부위에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 수소를 만들 때 물을 분해하는 수전의 과정을 고온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윤경준 박사팀은 600도 이상에서도 장시간 높은 전류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온 수전회용 나노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온 수전의 방식은 생산 비용이 적지만 나노 소재 촉매의 성능이 빠르게 나빠지는 단점이 있어서 상용화가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촉매에서 구조 변형을 일으키는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이 촉매가 고온에서도 수소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400시간 이상 성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굴처럼 익히지 않은 어패류 등을 통해 쉽게 감염되는 특징이 있어서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를 깨끗이 소독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것도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